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이거 뭐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악재라고 해야 될지 좀 강력한 권고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이 주주분들의 항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밥켓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이제 소식이 오늘 오전에 나왔고요. 증권 신고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라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주가의 흐름을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치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두산 지주사의 수뇌부들은 진짜 거저먹기 식으로 두산 밥켓의 어떤 보유 지분율을 늘리려고 이런 꼼수를 지금 자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힐 만한 내용을 접하시고 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행동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결집과 그 여러분들의 의지가 결국에는 정치권의 어떤 이슈몰이까지 지금 이어졌고, 결국에는 금감원이 칼을 빼들면서 너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억지 분할 합병에 관련된 근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건 주주들도 이해할 수 없고 제3자인 금감원에서 봤을 때도 이런 합병에 관련된 타당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실해 보이니까 3개월 내로 증권 신고서를 재작성해가지고 그때는 왜 합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가지고 기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두산 로보틱스의 밥켓 합병은 당분간 이슈가 좀 이제 수그러들 걸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주가가 반등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하나같이 두산 그룹주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켓 같은 경우가 44,000원까지 떨어졌고요. 외국인이 뭐 강하게 매도세를 쳤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외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73,000원대까지 뭐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뭐 가장 좀 완만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18,9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상승 곡선이 이제 일어날 만한 큰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가 아닐까,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좀 이 양아치 짓거리의 본질을 한 번 더 좀 짚어본 다음에 향후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에너빌리티라는 지붕에서 빼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꿀꺽 하려고 했던 두산 지주사의 얄팍한 상술이 이제 여기서 이제 꼼수로 드러난 거고요. 지분율을 갖다가 이제 목적은 이거였죠. 두산 지주사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껍데기만 존재하는 정말로 좀 무능한 그런 지주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결 회계상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명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빈약해요. 많이 빈약합니다. 현금성 뭐 자금의 흐름도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거리가 생길 것 같은데, 두산에서 이걸 타파하려고 뭘 한 겁니까? 지금 그룹 영업이익의 96%를 혼자 벌어들이고 있는 밥켓을 이런 지주사의 직접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 분할 합병을 노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산 밥켓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14%에서 42%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 두산 밥켓이라는 알짜배기 이 종목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참 이게 저는 더 걱정이었거든요. 이거 지주사 쪽으로 편입이 돼서 지배력이 42%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진짜로 두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이 기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인수했다라는 명분 하에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정말로 이거 두산 그룹 전체에 이 밥켓이 없으면은 모래성처럼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헛짓거리를 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분할합병에 관련된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어떤 명분을 찾아서 두산그룹에서 금감원을 설득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만약에 금감원에서 이렇게 딴지를 걸고 제동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장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주주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고, 이게 언제입니까? 반대 의사 통지를 9월 20일까지 이제 해야 되거든요. 9월 20일까지. 그래서 내가 합병에 반대를 한다라고 통지서를 본사에다가 보내는 순간에 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걸로 이제 저절로 인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의 금액을, 매수 청구권 실행 금액을 이제 고지를 했었고, 만약에 지금 합병에 반대하시는 주주분들이 많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합병을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 주식 가지기 싫으니까 적절한 가격에 돈으로 바꿔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놨었어요. 그게 얼마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2890원입니다. 정확하게 2890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 큰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 이제 반등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자, 그랬을 경우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빌리티에서 밥켓이 떨어져 나간다. 연결 회계상에 엄청난 빵꾸가 생기게 되죠. 지금 앞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전체 영업이익률 두산 지주사의 94%를 담당하고 있던 정말로 이 금덩어리, 복덩어리, 진짜로 황금알 낳는 거위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중소기업 정도 규모 되는 회사 쪽으로 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유망하지만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는 이제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오른손 완전 강펀치 하나를 팔 한 짝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가 만약에 밥켓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원전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수주를 받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제 쉽게 반등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매수 청구권을 다들 행사를 한다. 그 총 금액이,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 6천억이 마지노선이라고 두산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 주가를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우선은 금감원에서 제동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매수 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만약에 분할합병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접수를 받잖아요.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 그냥 실행을 다시 허락을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930원이에요. 합병이 진행되고 나면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권을 아마 대량으로 신청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기금은 벌써부터 이탈세가 강해지고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 이 두산 이 에너빌리티에서 연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연기금도 예전에 셀트리온한테 협박했던 것처럼 내가 매수 청구권 한번 행사해봐? 그럼 연기금 하나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두산 지주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닥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뉴스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청구권 기준 금액은 2890원이다. 요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로보틱스도 매수 청구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8472원입니다. 자, 그런데 73,000원까지 떨어졌죠. 자, 이 주가 떨어졌다고 판단 다 드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대량으로 또 때리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계산을 못하고 이 정도 주가 흐름이 일어날 거를 아마 두산 지주사에서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면 지주사의 이 주식 관리 창구를 관리하는 그 직원들은 다 잘라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될 줄 모르고 나서 억지 분할 합병을 지금 하려고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로 두산 지주사에서 이런 작업을 주도했던 어떤 책임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강한 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 회장님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실행하려고 했다라는 거 분명히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73,400원인데
84,472원으로 주겠대요, 돈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청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밥캣이 연결회계상에 종속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껍데기로 보이는 영업이익이라든가 현금 흐름표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워낙에 덩어리가 크고, 그렇죠? 영업이익, 순이익이 좋은 회사를 종속회사로 두기 때문에 재무구조, 회계상의 어떤 변화가 충분히 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기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합병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전에 이 개똥 같은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미지 추락이 먼저잖아요. 73,400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혹여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혹여나? 그 전까지 어떻게든 뭐 이미지 쇄신해가지고 반등할 거다 이렇게 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자, 어쨌든 굉장히 무리수를 둔 상황에서 오늘 금감원 제동까지 들어오고 나니까 두산에서는 이제 최악의 한 수를 둔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이도저도 못하게끔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인수합병 반대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고요. 밥캣의 주주분들이 아마 제일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진짜 부들부들 떨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한순간에 지금 저PBR 대표 종목, 그 다음에 두산 지주사의 거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교환 비율을 0.63인가로 책정을 해서. 자, 두산 밥캣 때문에 로보틱스가 뭐 인정을 받는 거를 그냥 우리는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 이건 어차피 다 상폐가 돼서 사라질 주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 주식 받을래? 아니면은 내가 제시하는 54,995원을 받을래라고 했을 때 뭐 물론 두산 로보틱스 받으셔가지고 밥캣하고 합병 이후에 상승을 노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싫다. 두산이란 그룹에 대해서 이미지가 정내미가 떨어지다 해가지고 청구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 부분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세 가지 종목에서 두산 지주사가 총 충당할 수 있는 지금 매수 청구권 금액이 6천억이라고 책정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는 미래를 우습게 본, 정말로 이걸 장님이 뭐 낭떠러지에서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걸어 다녔다라는 행보밖에 저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정말로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희대의 촌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 덕분에 이거 두산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덕분에 국회의원 나으리께서도 이 두산 밥캣 같은 일이,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방지법을 내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셨고요. 심지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따로 이런 식의 억지 분할 합병은 지주사의 배불리기 일환으로 꼼수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무위에서도 이 관련 법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쌍팔년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주주분들께서 강력하게 언론 매체에 제보도 해주시고 국민청원도 참여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직접 내가 이 더운 날씨에 두산 지주사 앞에 뭐 밥캣 앞에 로보틱스 본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떠들썩한 어떤 목소리가 결국에는 이 높으신 윗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됐고, 금감원에서 이 사례를 갖다가 안 좋은, 진짜로 대표적인 악행의 어떤 결과물로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빠르게 좀 진정시키고자 증권신고서 재제출을 건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주가가 결국에는 유망한 기업은 올라가고요. 실제로 알맹이는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 어떤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밥캣 같은 경우,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 보장된 실적과 매출만 가지고도 저PBR 대표 종목으로 제가 언급된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우리가 매출 공시라던가 어떤
주요 공시 사항만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공개만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반등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에너빌리티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에 계속해서 이 두산 밥캣이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유지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지금 이 시점에 머물러 있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주예요. 물론 뭐 물리적인 총 금액 자체가 총액이 24조 원. 그다음에 이것저것 떼고 이제 팀 코리아가 각자가 이제 받을 만큼 나눠 간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원전 건설 준공까지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그 원자로 핵심 어떤 원자로의 그 설계라든가 그 제조 비용은 8조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자, 이게 이번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가 절대적인 금액의 어떤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1년 그냥 발전소 관련한 건설 매출만 거의 뭐 10조 원 이상의 발주를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10년 동안 8조 원이면 연간 8천억 매출이 이번 체코 원전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뭐 어느 정도 보탬은 되긴 하겠지만 어떤 종목의 모멘텀을 바꿀 만한 대박 사건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뭐 삼성 SDI와 계약을 했는데 10년 동안 뭐 4조 원, 40조 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연간 매출이 4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메가톤급 계약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 증대와 영업이익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체코 원전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가지고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다가 약간 좀 수그러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연간 8천억짜리 수주 달성을 했다라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벤트가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차기 원전 수주에 지대한 모멘텀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에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수주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주 섞인 얘기인데 이 수뇌부들이 거지 같은 결정을 해가지고 원전의 어떤 대박 호재가 하루 만에 하루 천하로 그냥 다 묻혀버렸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이 회장 일가를 비롯해서 지주사 관련한 사람들이 너무 저주스럽고 원망스럽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10년 동안 8조 원 수준은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공룡 기업에 이제 비해서는. 자, 이 이벤트는 뭐다? 이제는 유럽이고 중동이고 어디고 간에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을 재개했다라는 거에 훨씬 더 큰 목적을, 그러니까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는 거고,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호재거리,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서 몸집을 앞으로 불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매출, 올해 매출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17조 5천억 원.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컨센서스상 매출이 17조 원이에요. 작년 영업이익이 1조 4,600억, 올해 영업이익이 1조 3,300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막말로 여기서 8천억 수주 더 더해졌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모멘텀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는 조금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말 그대로 수주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우리가 남아있는 유럽이라든가 중동의 수주권 중에 몇 건을 추가적인 성공적인 발주를 받아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매출 증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얼마만큼 확보해놓고 나서 이제는 SMR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에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모든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발전소에 기자재 어떤 납품이라든가 이런 설계에 관련된 담당을 도맡아서 하는 최고 탑급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만의 복합발전소를 계약을 한 게 이제 엊그저께 얘기고요. 1년 동안 수주 금액이 1조 원이 됐다라는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한국 중부발전, 동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전부 화력발전소부터 해가지고 원자력발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처음에 발생시키는 모든 에너지원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초로 선정이 된 기업이다. 업력만 해도 70년이 넘고 이런 플랜트, 화력, 수력, 원자력 플랜트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올 만한 기업이 전 세계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정해진 어떤 메가톱급 이벤트에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야금야금 어떤 사업들의 어떤 수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뭐냐, 이제는 남아있는 원전 중에 몇 개를, 다시 한번 몇 개를 더 우리가 수주를 따올 수 있겠느냐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코 원전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24조 원 금액이 터무니없는 덤핑 금액 아니냐, 굴욕적인 어떤 발주를 우리가 떠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막 읍소를 하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굴욕적으로 우리가 진짜 체코에서 완전 떠리로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원자력 어떤 입찰에 좀 마냥 긍정적인 내용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 수주 금액 전체는 여러분들이 프랑스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좀 낮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자, 프랑스를 선택하지 않은 굉장히 큰 이유는 뭡니까? 납기입니다. 공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이력을 다 봤겠죠. 이때까지 프랑스가 지었던 원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기업들이 지었던 원전들을 비교하고 가동률이라든가 어떤 정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을 때, 그러니까 가동하는 시스템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어떤 쪽이 더욱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향후 사후 처리까지 훨씬 더 말끔하게 해주는지까지 종합적인 고려를 했다라고 체코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이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던 체코라는 나라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정확한 납기가 중요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큼 뭐 인력과 정신력과 기술력이 뭐 갈아 들어가야 되겠지만, 갈아 만든 배처럼, 자, 그 정도 노력과 혼신의 힘을 써 놓으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또 그런 사업군도 없단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 정확한 약속을 지키는 납기 관련된 부분과 사후 관리에 관련된 점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팀 코리아에 우선 협상권을 줬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에 어떤 이력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력서에 한 줄이 추가가 된 거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때까지 유럽연합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똑같은 연합체로서 우리가 서로 안쪽에서 좋을 만한 행동들, 상부상조하는 분위기 쪽으로 갑시다. 이때까지의 유럽연합은 이랬어요. 근데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지금 뭐 방산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유럽 내에도 상당히 유망한 방산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폴란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을 딱 집으면서 너네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도 확실하니까 우리가 우리 대륙 안에 있는 다른 방산 업체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 저 멀리 아시아 조그만 나라에 있는 업체와 손을 잡겠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은 시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체코의 팀 코리아 우선 협상자 선정은 프랑스라는 같은 EU 국가의 동맹에 어느 정도 이제 크랙이 생겼다, 이렇게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까지 어떤 설명이 될 정도로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추가적인 원자력 수주가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발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같은 유럽 국가를 견제하면서도 기술력이고 납기일이고 맞춰서 추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 현황을 쭉 보고 계십니다. 지금 체코에서 얘기하고 있는 APR 1400이 APR 1000으로 이제 우리가 역제안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또 이제 특허 침해 관련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신식 APR 1400 가지고 직접 납품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력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특허 분쟁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쪽에서 먼저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협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이제 2기를 선정이 이제 우리가 확정이 된 거고요.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계약서 써야 되니까 나머지 2기가 이제 요게 또 이제 발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선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지금 도전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 긍정적인 건 뭡니까? 먼저 이 발주를 넣었던 2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계약까지 이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선 협상자로 자동 이연이 되도록, 자동 이제 연장이 되도록 그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 첫 번째 2기에서 우선 협상자한테 계약까지 무리 없이 원스텝 그냥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다음 2기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자동 지정된다라는 조항을 계약서 안에 우선은 공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선 2기에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도 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도 2기 또 짓고요, 루마니아도 짓고요, 네덜란드도 짓고 영국도 짓습니다. 네, 그리고 튀르키예는 완전 유럽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튀르키예가 원전 4기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에서 나올 만한 수주도 우리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워낙에 성공적으로 지금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이집트에도 4기, 그다음에 아랍에미리에이트에서도 지금 총 이거 APR 1400 4기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고, 또 2기에서 4기 정도를 추가 발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랍에미리에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공, 이집트, 뭐 영국,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이집트, 네덜란드 등등. 유럽에서는 뭡니까? 2050년까지 지금 원전 숫자를 3배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목숨 걸고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환경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선 배터리예요. 친환경 에너지가 들쭉날쭉하고 전력의 공급이 일괄적이지가 못합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태양이 뜰 때도 있고 날이 흐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는 ESS 장치가 확충이 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배터리 시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모멘텀이 캐즘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제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냐? 원자력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 없이, 그러니까 넷제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365일 우리가 꾸준하게 정해진 전력을 공급받고 싶다라고 하면 원자력이 답이라는 걸 유럽연합이 제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제일 민감한 지역도 유럽연합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난로 얼마 전에 막 떼었다, 독일에서 이런 뉴스까지 나왔었고,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심의 빈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외곽 쪽에 좀 유유부지가 많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원자로를 운영할 수 있는 동유럽 쪽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 발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작년 대비해서 205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소의 용량을 3배까지 우선 증설을 하는 거 확정을 해놓은 상황이 유럽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쪽은 웨스팅하우스의 입김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 쪽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는 추후 이제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집중해야 될 거는 중동과 유럽 쪽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얼마만큼의 이 원전 수주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를 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0개 국가의 한수원과 한전이 각각 나눠가지고 이제 원전 세일즈를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코 수주의 어떤 성공적인 계약서 작성까지 이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당한 경쟁력으로, 상당한 경쟁력으로 여기 있는 10개 국가 중에 한 5개 정도는 추가적인 어떤 원전 수주의 모멘텀, 그러니까 호재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큰 기대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의 이탈,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악재가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우선은 일시정지가 됐는데 향후 전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두산 밥캣이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그냥 남아 있어 주기만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리스크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한 호재거리가 그냥 없었다가 있어진 거다.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오늘 또 금감원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에너빌리티 주가가 약간 빠지긴 했지만,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밥캣의 다시 재합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상승 모멘텀을 그릴 만한 어떤 디딤돌은 지금 박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논란의 한가운데 있던 이 두산그룹의 뻘짓거리에 여러분들 주주분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보다 첫 번째 매수 청구권은 두산 쪽에서 오히려 매수 청구권을 대량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주가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 행사 자체가 두산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3개 종목이 모두 매수 청구권 신청 금액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을 밀어붙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어떤 현금 유출이 지금 동반될 수밖에 없다. 자사도 늘려가면 뭐합니까? 별 시호를 다해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모멘텀을 지금 띌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 금감원의 조치와 상관없이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 6천억 이상이 될 거다고 예상이 되니까 아마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합병권에 대한 재논의를 들어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신 덕분에 이렇게 주가가 어쨌든 떨어지긴 했지만 더 안 좋은 악재거리에 대한 어떤 불상사는 1차적으로 막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당장 기관과 외인들의 재수급이 1차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있을 체코 원전의 어떤 계약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계약이 잘 마무리돼서 추가적인 이제 매출을 어디서 노릴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10개 국가에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만큼 또 한전하고 한수원이 세일즈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원전의 수량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 많은 원전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3-4곳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따올 수 있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어떤 중심의 생태계 진입이 훨씬 더 부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몸값의 평가를, 재평가를 다시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을 박정원 회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 이런 해프닝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의 그 기간 동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와 밥캣의 어떤 지주사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건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에너지 플랜트로서의 확고한 위상, 그것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싸워주신 주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국에는 다 좋은 쪽으로 갈무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지만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많은 수익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어떤 종목 올려달라, 궁금하다 많이 신청하시면 그 해당 종목 꼼꼼하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복인데 몸보신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